한국전력의 올해 적자 규모가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30조 원을 넘어 4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발전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 5곳이 한전 지원에 동원돼 올해 4천억 원대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 이상 내답한 코스닥 시장은 2.4% 급락 마감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4.8%에서 5.2%로 올려잡았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내년 물가도 4%대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며 우리 산업에 비상이 걸렸지만 의료기기 업체들은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데다 원자재값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 실적 개선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이번 주는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김지민, 홍지윤님 등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박 기자를 찾았는데 네. 이번 주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FOMC를 앞둬서 그런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은 그렇게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환율도 1,390원대 다시 올랐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시 한마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믿었던 너마저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우리 코스피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사실 이건 주말 새 미국도 사실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습니다. 그러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급락은 특히나 뼈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약세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잘 버텨줬는데 오늘은 5%나 하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우리 증시에서 LG 엔솔을 가장 많이 담았는데 가장 많이 담으면서 주가 하락을 막아왔는데 하루 만에 이달의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야 만 겁니다. 믿었던 2차 전지주들마저 이렇게도 네.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FOMC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좀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들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거시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증시가 실질 가치 대비해서 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 지금부터 조금씩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일부 있던데 전문가들 대체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최근 한국경제TV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센터장들이 올 연말까지는 녹록지 않은 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대신증권 등은 특히 내년 1분기까지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증시가 반등할 경우 오히려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문가들은 섣불리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약세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좀 상당히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당주를 추천을 했다. 어느 종목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배당의 꽃으로 불리는 금융주들이 대표적이겠죠. 예.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추정치가 존재하는 265개 기업 가운데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BNK 금융지주가 차지했습니다. 9%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고요. DGB 금융지주와 JB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도 기대 배당 수익률이 9%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 KB금융, 또 신한지주 등의 은행주들도 7에서 8%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통적인 배당주이기도 하고 사실 네. 금리가 오르면 수익도 더 많이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맞습니다. 쉬운데 네. 그런데 요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 배당률이 더 오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뿐 아니라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유를 조금 따져봤더니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해서 순이자 마진이 커지고 이게 은행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은 예대금리 차이를 비교해 공시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처럼 순이자 마진이 늘지 않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에 은행이 대손 충당금을 늘려야 하는 것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란 은행이 대출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놓는 적립금인데 최근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 대손 충당금 적립에 따른 부담과 또 최근엔 이 정부가 특별 대손 준비금 적립 요구권까지 신설해서 은행들의 대손 충당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점도 주가의 발목을
기압을 잡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늘리게 되면 배당 가능 이익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괜찮고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은 좀 적은 이런 곳을 좀 찾아보면 되겠는데. 네, 제가 알아봤습니다. 네. 현대차증권 등은 기업은행을 최선호 종목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예대금리차 축소와 이 대손 충당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한편 기업은행의 경우 기업 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고 예대금리차 축소 압력이 낮아 순이자 마진 상승폭은 타행 대비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배당 성향을 가정하면 올해 배당 수익률은 약 8.9%대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업 대출은 가계 대출보다는 정부 금리 통제를 좀 적게 받기도 네.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기업은행 최대 주주가 네. 기재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당 전반적으로 좀 줄여라 하는 와중에도 다른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20%로 아마 제한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기업은행만 29%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접근이네요. 금융주 외에는 그럼 배당주 투자 어디가 또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 외에도 평소에 관심 있는 종목들, 이 배당 수익률과 실적 개선을 동시에 고려해서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선 S-오일과 한국가스공사, HD현대, GS, HMM 등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준에 해당돼서 배당 매력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종목 선별이 어렵다면 배당주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배당주 펀드는 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벌써 발빠른 투자자들은 배당주 펀드를 택하고 있고요.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 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아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주 펀드 역시도 주식형 펀드인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 오랜만에 대여급 공모 청약이 하나 있죠. 2차 전지 관련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 기업인 WCP가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에 나섭니다. 예. 공모가는 오늘 6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하단이 8만 원이었는데 이보다도 훨씬 낮은 6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6만 원이면 뭐 어떻게 해볼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WCP는 일명 테슬라 요건으로 불리는 이익 미실현 요건으로 특례 상장을 추진 중인데요. 이래서 이렇게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낮아진 이유입니다. 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실제로 실적을 내는 회사에 투심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말씀하셨듯 6만 원이란 공모가 매우 낮기도 하고요. 또 2차 전지주가 최근 미국발 호재를 가져가고 있는 만큼 내일 일반 청약에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내일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내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전기를 파는 이 발전 자회사들 올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수익을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들 발전사들이 입게 될 손실이 수천억 대에 이를 거라는 보고서를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유 알아봅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오늘 한전 주가가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뭐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일단 역대급 적자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셈이고요. 다만 네.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입니다.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까지 치솟긴 했지만 지금 전기요금은 그만큼 올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밑지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일단 국제 연료비가 반영된 이제 SMP, 그러니까 이제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은 최근 킬로와트 시당 255원을 넘겼습니다. 반면 한전이 가정이나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격인 전력
전력 판매 단가는 상반기 기준 11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S&P가 지금 170원 정도,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당 60원 남짓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팔았던 상반기에만 한전이 벌써 14조 원 넘는 적자를 냈는데 이 갭이 지금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하반기에는 당연히 손실 규모가 더 클 것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LNG 수요가 급등하는 연말에는 지금 이 S&P가 뭐 거의 300원을 넘어서 400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의 영업 적자를 30조 원, 나아가 40조 원 이상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그래도 뭐 하반기 들어서 살짝 떨어진 부분이 좀 있고 또 지금 유럽이 그 겨울에 LNG 가스 비축을 한 85% 정도 끝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올해는 몰라도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또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뭐 어떤 상황을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일단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근데 전기 요금 올린다면서요. 이러면은 좀 만회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기요금 체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전기요금은 이제 기본요금, 그리고 기준연료비, 그리고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기준연료비가 1년에 한 번, 그리고 연료비 조정 단가가 분기별 한 번 조정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오르는 건 그 바로 1년에 한 번 바뀐다는 기준연료비인 겁니다. 지금 킬로와트 시당 이제 4.9원 정도가 오르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월 평균 한 307kWh 정도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전기요금이 한 1,500원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 연료비라는 게 이제 1년에 한 번, 즉 올해 거는 작년 말에 산정을 했을 거잖아요. 작년 말에 이미 킬로와트 시당 9.8원 올리기로 했는데 지난 4월에 이미 4.9원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10월 달에 4.9원이 마저 오른다면 올해 기준 연료비는 이제 더 못 올립니다. 네. 그래서 한전이 이와 별도로 또 다른 전기요금 구성 항목인 이제 연료비 조정 단가, 그 분기별로 조정한다는 거, 요거를 4분기에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를 했지만 이 역시 지난 3분기에 5원이라는 한도를 다 썼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4.9원 오르는 것 말고는 추가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폭을 확대하고 또 기준 연료비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오는 21일쯤 그 추가 인상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올라봤자 한전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을 합니다. 내일 모레 정도에 이제 추가 인상안이 나올 수는 있는데 올라봤자다. 일단 21일 추가 요금 인상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4.9원 플러스 알파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정부가 아직 물가 안정 카드를 버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알파가 도대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일단 한전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이게 지금 킬로와트 시당 50원 수준입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번에 50원은 올려야지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건데 이미 지난 분기에도 한전은 이 연료비 조정 단가를 33.6원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5원 오르는데 그쳤죠. 따라서 이번에도 한전이 요청한 수치보다는 턱없이 낮은 수준의 인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타개를 해보고자 이제 한전이 부동산 매각이나 이런 좀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적자와는 별도로 이제 언젠간 내야 할 비용, 즉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까지 한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의미 있는 수준의 요금 인상만이 답이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적자가 났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니 이제는 뭐 요금을 그럼 올려달라 그러니까 요금은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좀 난감한 입장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한전의 적자를 메우는데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낸 수익까지도 들어가게 생겼다고요? 예, 일단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 한국중부발전을 비롯한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이런 발전 5사 요 5곳이 올해 이제 타사 재정 건전화를 사유로 연간 4천억 원의 당기순 손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해당 자료가 이제 발전 5사 중에서도 한국중부발전이 이제 작성한 자료인데요. 이달 초에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네. 중부발전이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중부발전 위주로 설명은 돼 있지만 좀 다른 발전 자회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일단 중부발전만 놓고 보면요, 올해 영업이익이 1,900억 원 이상이지만 이런 뭐 영업 외 비용 지출 등으로 228억 원의 단기 순 손실이 예상됩니다. 일단 영업이익을 냈지만 이제 다른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순 손실로 전환이 된 거죠. 예. 일단 민간 발전사들은 또 이제 반대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모두 상반기 기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고 또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본업으로 번 돈을 한전 지원에 상당 부분 투입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발전자 회사들이 수익이 났어야 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이게 왜 발전사는 이익이 나는 건가요? 이게 한전의 전기를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까 한전의 S&P가 좀 높은 대신에 전력 판매 단가는 낮아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네. 바로 이 S&P가 높을수록 발전사 마진은 커지는 겁니다. 이 S&P에 바로 연료비가 이제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그런데 이제 연료비가 이 S&P에 반영되는 시점이 한 평균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제유가가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어도 이런 국제유가가 고점을 찍었던 2분기 가격은 또 연말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올해 발전사들의 이익은 정말 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쌀 때 사뒀던 연료를 쓰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구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일단 연료비가 급등한 거를 이제 전력 그 판매 가격, 한전에 파는 가격에 이제 반영을 할 수 있고 그 파는 발전사들은 이익을 높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제 한전 적자를 메워주느라 지금 이제 대규모 손실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이제 민간 발전사가 아니라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어느 정도는 한전하고 고통 분담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일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냥 공기업이 아니라 한전 자회사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일단 한전 자회사라는 건 결국 한전의 연결 실적에 이들 자회사들 실적이 다 포함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회사들 좀 팔을 비틀어서 메운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이라서 뭐 고통 분담을 한다면 그렇다고 이제 뭐 국민들한테 알려줄 법도 한데 지금 뭐 한전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발전회사 다섯 곳 전부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좀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발전사들이 좀 이렇게 영업의 손실로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회사인 한전을 위해서 조삼모사격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아랫돌 빼서 윗돌 꿰는 격으로. 알겠습니다. 네, 산업부 방서욱 기자였습니다. 올해 IPO 대어로 꼽히는 마켓컬리의 운영사 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내 뷰티 사업을 출범시키고 또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도 곧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이커머스 업계 1호 상장이자 뭐 지금 수조 원대 단위의 IP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사안인데 최근에는 뭐 이 적정 가치를 놓고 좀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지난해 말 컬리는 IPO, 프리 IPO로 이제 4조 원의 몸값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다, 그렇죠. 또 인플레이션이다, 여기다 또 IPO 시장 냉각까지 겹치면서 증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지금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예. 증권가에선 이 같은 증시 여건과 장외시장 거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몸값 4조 원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컬리의 입장은 좀 반대겠죠. 예. 증시 여건을 봐가면서 상장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뭐 거래량이 극히 드문 장외 거래 가격으로 컬리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냐, 없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또 보면 컬리의 지난해 거래액이 2조 원입니다. 올해는 3조 원으로 1조 원이나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때문에 이 같은 실적 성장세를 감안해도 몸값 4조 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내외부 평가는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앞서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던 쿠팡과 또 자연스럽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공모가 책정할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상장 거래액의 한 2.5배 정도를 기준으로 좀 잡았는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4조 원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몸값 4조 원인데 올해 거래액은 3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치면 뭐 사실 몸값 4조는 1.3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컬리의 입장에서는 쿠팡은 2.5배 수준으로 해서 몸값이 매겨졌다. 예. 우리는 지금 그거랑 비교하면 반값 수준으로 책정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컬리는 연평균 100%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프라 투자 규모를 줄이면 언제든지 우리는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컬리 몸값은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뭐 아직 국내 이커머스 기업이 상장된 사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네. 보니까 비교가 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적정한 기업 가치를 매긴 거냐라고 따져보기에는 아직도 좀 의문점이 남는 상황인 거죠. 예. 따라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컬리는 이 4조라는 뭐 몸값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거래액을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사업 다각화라는 부분은 앞서서 또 제가 소개했던 부분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계획입니까? 기존의 컬리는 좀 직매입을 고집해 왔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 상품 다양화를 위해서 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커머스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늘리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보면 단가가 높은 가전제품 혹은 이제 물류센터에 좀 보관할 필요가 없는 숙박권이나 전시회 티켓 등을 통해서 운영 효율을 높인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올해 안에 컬리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죠. 컬리페이도 출시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충성 고객 확보에 좀 유리하고요. 예. 또 외부로 아무래도 지출되는 수수료가 있는데 이 점을 줄일 수 있어서 수익성을 좀 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신선식품 관련해서는 경쟁력은 좀 확보를 했으니까 비신선식품으로 좀 분야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컬리는 9월부터 좀 선보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생활 방식 분야를 중심으로 큐레이티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서비스입니까? 지금 강조하는 게 기존의 오픈마켓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신선식품을 선택할 때 김수라 대표가 직접 셀렉부터 검증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판매도 되겠다라는 검수 작업을 직접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럼 비신선식품을 어떻게 검증을 하냐, 오픈마켓과 똑같이 상품을 내놓고 팔겠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오픈마켓 사용할 때 이게 정말 정품이냐라는 점에서 좀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컬리 같은 경우는 우리 타깃 고객층이 좋아할 만한 전자제품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로 든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층은 최근에 나온 폴드 제품을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제품만 판매할수록 허가를 하겠다. 선별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선별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운영을 해서 우리는 고객들의 신뢰까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대신 이제 상품 배송이나 이런 건 제조사에 맡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까지 사실 컬리의 장점, 셀렉한다는 장점, 그런 그렇죠. 신뢰성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비신선 제품까지 또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거래는 또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순히 비신선식품 영역으로의 분야 확장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소개를 했지만 화장품 필드로도 좀 분야를 네. 넓히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것도 지금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분기 중에는 정식으로 론칭을 하겠다. 화장품 판매 채널인 뷰티컬리를 선보인다는 건데요. 뭐 이것도 사실 이제 비신선식품이잖아요. 예. 그리고 화장품은 어쨌든 신선식품은 이제 날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선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예. 빨리 팔아야 되는데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좀 비교적 길다 길죠. 보니까 재고 관리가 좀 쉽습니다. 또 이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물류센터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주 고객이 20대에서 40대 여성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들 고객층을 또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컬리의 몸값을 높이는 데도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는 어떻게 보면 지난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의 전략이기도 한데요. 쿠팡은 현재까지 마켓컬리도 비슷하지만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등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몸집을 불렸고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그 뉴욕 증권거래소의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바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컬리도 몸값 높이는 거에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쿠팡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확장 스타일이 낯설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컬리는 언제쯤을 이 상장 적정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증시는 투자 심리라는 외부 변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컬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따져보고 검토를 해서 최적 상황에 입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지난달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6개월 내에 공모를 완료해야 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요. 상장 적정 시기는 아무래도 이제 컬리가 진행하는 이 신사업들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빠르면 올 연말 또는 내년에 그 연초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전문가 시각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너무 얼어있는 부분도 있고 올 연말이 되더라도 투자 심리가 네. 회복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지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상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혹시 가능성이 있냐? 취재 결과 당연히 컬리는 현대 오일뱅크나 SK 실더스, CJ 올리브영 등과 같이 공모 취소를 하진 않겠다 이런 좀 강한 입장을 좀 밝혔고요.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럼 예. 소카처럼 공모가 조정을 해서라도 상장을 할 계획은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무래도 신사업 통해서 기업 가치 올리기에 총력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컬리의 공모가 향후 상장을 추진하는 그 적자 스타트업의 가치 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고환율과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의 삼각 파도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회복 속도는 늦고 불확실성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다본 내년 우리 경제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 교육 조건은 나빠졌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OECD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각 파도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당장 내년부터 성장세가 한층 더 꺾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6월 OECD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2.7%에서 2.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이를 다시 2.2%로 0.3%포인트나 낮춰 잡았습니다. 내년에 경기는 좀 둔화되고 물가는 여전히 높을 것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급락 좀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 천연가스 공급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그 대체적인 유가가 올라가는 거죠.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회복 흐름을 타고 있던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주범은 고물가였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석 달 만에 0.4%포인트나 올려잡으며 24년 만에 최고치인 5.2%로 전망했고 내년 물가 역시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4%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물가 못지않은 또 다른 경기 리스크는 집값 급락과 불어난 가계부채. 가계부채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는 상황인 만큼 집값 하락으로 민간 소비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OECD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의 정상화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물가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해 은행권에 추가 자본정리 의무를 부과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 부채 리스크를 줄여나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민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에도 일부 수출 업체들에게는 고환율이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업계는 수출 비중이 높고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 3분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됩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연일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달러 부채가 많은 대다수 업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 특히 의료기기 업체들은 남몰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데다 원자재값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 강달러로 오히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는 올해 반기 보고서를 통해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 순이익이 191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같은 임플란트 전문기업인 덴티움을 비롯해 에스테틱 의료기기 전문기업 루트로닉, 피부 비만 의료기기 전문기업 클래시스 역시 환율 상승의 수혜를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고금리 기조에 따른 달러 강세를 약화시킬 만한 대외 요인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달러 현상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 자연스레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주력 분야에서 각자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3분기 실적 역시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의료기기 업체 11곳 가운데 7곳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가운데 덴티움의 경우 2분기에 이어 3분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루트로닉, 오스템 임플란트, 클래시스 역시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계 만드는 데는 달러 관련해가지고 원가 비용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단에서는 제가 달러로 받으니까 환율 효과 있겠죠. 탄탄한 기술력에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국내 의료기기 업계, 강달러란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 3분기는 물론 연말까지 실적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는 해외 투자 자산의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들어가는 환해지 비용이 부담입니다. 고환율로 해외 자산들의 가치는 올랐지만 외환 시장 변동성이 장기간 계속되면 그만큼 해지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1,400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킹달러 쇼크가 현실화되자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국내 보험사들, 특히 장기 보유 상품이 많은 생명보험사의 외환 리스크도 높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들이 보유한 외화 유가증권 규모는 92조 원. 특히 생보업계 빅3인 삼성과 하나, 교보생명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보유한 해외 자산 가치가 높아지지만 보험사들은 전체 외화 자산의 85%가량을 일정 시점의 환율에 미리 고정하는 환해지를 통해 환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 상품이 많은 생보사 특성상 장기 외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환율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통화수합 등 단기 파생 상품으로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까지 벌어지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선 환해지 빈도가 높아지고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8년 무역 분쟁으로 환율이 크게 올랐을 때 생명보험업권의 환해지 비용은 약 2조 원에 달했습니다. 만기 도래가 상대적으로 짧은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도 올해 환해지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선 약 1,000억 원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성에 따라 기존 담보 가치가 낮아졌다고 보고 증거금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보험사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이 환해지를 한 이유가 외화 현금 흐름을 좀 안정화하기 위한 것도 좀 있지만 이 RBC나 킥스상의 이런 요구자본 대응을 위해서도 좀 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환해지를 굳이 이렇게 요구자본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치중하지 않고 비용 같은 걸 좀 고려해서 비용 편익 분석 추가로 반영해서 이 환해지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금융감독원은 아직 국내 보험사의 외환 리스크를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진 않지만 고금리, 고환율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7시부터 진행됩니다. 현지 교통통제 문제로 어제 조문을 취소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국장에 참석해 조의를 표할 예정입니다. 영국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성필 기자. 네, 런던입니다. 네, 이번 장례식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 전 대관식을 가졌던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성대하게 엄수됐는데 장례비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쓰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례식에만 약 23억 파운드, 우리 돈 약 3조 6천억 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한 투자사가 발표한 예상한 금액입니다. 간접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어 한국 국민들에게 익숙한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연기되는 등 영국 장례식으로 문화, 체육 등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영국 은행들도 장례식 당일인 오늘 휴무에 들어갑니다. 영국 런던 시티 지역과 카나리 워프 등 뉴욕의 월스트리트 등과 함께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입니다. 국제 금융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 전 세계 모든 외환 거래의 40%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네, 영국 1파운드 지폐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이 있는데 이 지폐도 교체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82억 파운드,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지폐 47억 장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화폐에는 새로운 국왕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여왕의 장례식이 끝나면 화폐 도안 교체와 관련해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폐와 동전부 교체하는데 최소 2년, 최대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폐를 교체하는 곳은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카리브해 8개국 등 20여 국가 화폐에 엘리자베스 2세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는 아니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화폐를 교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 3조 원에 달하는 왕실의 수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장될 영국 왕실 소유성의 윈저성은 1992년에 큰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를 복원하는데 당시 548억 원이 쓰이게 되자 영국 내에서 왕실 유지 비용 등을 이유로 왕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세금을 내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겠다며 스스로 면세 특권을 포기했었습니다. 이 왕실은 버킹엄궁을 개방하고 왕실 부유 자산 파생 수익과 관광, 미디어 산업, 각종 로열티 등 매주 3조 원 가량을 수입을 거두면서 국가 재정에 보태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륜 문제 등 찰스 3세 국왕에 대한 영국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수입이 앞으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장을 앞두고 찰스 3세 국왕이 개최한 리셉션에 참석을 했는데 이곳에서 각국 정상들과 만났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찰스 3세 국왕을 만났습니다. 국왕은 왕실 가족 한 사람씩 윤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안부를 묻고 유엔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조속한 해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도 만났는데요.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먼저 양자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영국에서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근시일 내에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과도 첨단 산업의 공급망 강화 등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나루이토 일왕과 요르단 국왕부부, 벨기에 국왕부부 등도 조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이후 한국전 참전용사인 빅터 스위프트 영국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훈장을 전달한 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높은 배당을 앞세워 투자 피난처 역할을 하던 리츠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 대형 공모 리츠는 연 7%대 배당을 약속하고도 기관 투자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KB금융그룹이 처음 선보인 5천억 원 규모 공모 리츠는 벨기에와 영국에 위치한 우량 부동산 자산을 앞세워 상장을 추진해왔습니다. 벨기에 정부가 사용하는 노스갤럭시 타워와 삼성전자 유럽 헤드쿼터 본부 등을 낮은 금리로 사들여 연 7.76%의 배당 수익을 제시한 스폰서형 리츠입니다. KB금융 계열사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스폰서용 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상승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저희는 좀 해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그룹 주요 자산을 유동화한 SK리츠와 롯데그룹의 쇼핑, 물류 자산을 담은 롯데리츠처럼 KB금융이 지원한 형태로 만들어 공모 기대가 높았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KB스타리츠는 다음 달 중순 상장에 앞서 지난 16일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을 진행했는데 청약 경쟁률 2.06대 1에 그쳤습니다. 추석 연휴를 끼고 진행한 기관 소유 예측에서도 경쟁률 26.19대 1로 2년 전 저조한 성적을 냈던 물류리츠, ESR 캔달스퀘어 다음으로 낮은 성적입니다. KB금융그룹은 금리 인상 우려를 감안해 프리 IPO로 3,465억 원을 미리 조달하고 상장 시점까지 늦췄지만 얼어붙은 시장 환경을 피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나머지 상장 리츠들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상쇄할 수 있다는 강점이 무색할 정도로 가파른 주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리츠 등 20개 상장 리츠는 올해 들어서만 10% 안팎 하락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종목은 공모 가격인 주당 5,000원 미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스타리츠와 비슷한 구조로 벨기에 연방정부 건물로 고배당을 지급하는 JR 글로벌 리츠는 FTSE 글로벌 리츠 지수에 편입하는 호재에도 주가가 제자리입니다. AAA급 우량 회사채 발행 금리가 연 4%를 웃돌고 예적금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리츠를 대체할 투자처가 늘어나는 점도 공모리츠 투자 수요를 약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 위험과 배당 수익률 하락 우려가 더해져 공모리츠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반면 이런 리츠의 부진과 달리 자산가들의 자금은 때 아닌 부동산으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조정될 거라고 보고 저가 매수를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최근 부동산 사모펀드의 투자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큰손들이 향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예상하고 줍줍하기 위해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매달 1조 5천억 원가량의 투자금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몰렸습니다. 그 이전 기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산가들은 캡스톤 자산운용, 리치몬드 자산운용, EK 자산운용 등 부동산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를 통해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자금을 파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모은 이들 펀드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1년에서 3년간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될 것으로 보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당장은 단기 투자 상품에 돈을 넣어놓고 투자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마 자기 자본을 좀 넣어놓고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할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한 1년 내에 부동산 가격이 아주 저평가되는 수준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우량 NPL, 부실채권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투자 자금이 그런 분야를 찾아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를 통한 절세 효과도 큰손들을 불러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최고 60%에 달하지만 사모펀드는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 22%에 그칩니다. 부동산 투자로 같은 수익을 올렸을 때 사모펀드를 통할 경우 세금을 40%가량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부동산 경기 하락 내지는 약보합 사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현금 부자들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부동산을 매수하는 기회가 한 번쯤은 우리나라에도 도래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 특성상 투자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금융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유효한 전략이라며 자산가들의 발빠른 행보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분석하는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십니까? 네, 우리 서학개미들의 투자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순위를 늘 차지했던 이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서학개미가 줄곧 선택해왔던 이 테슬라를 두고 왜 흔들리고 있는지, 월가에서는 이 테슬라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테슬라는 좀 굳건할 줄 알았는데 흐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 서학개미 투자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7월에 4개월 만에 순매도를 보인 이후 이번 9월까지 꾸준히 순매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달 말에 있었던 테슬라 주식 분할에도 불구하고요, 이 매수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 자체가 순매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1억 4천만 달러 가까이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 미국 주식 투자는 매수 전환이 됐는데 테슬라는 여전히 순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고 장 상황이 성장주에 유리하지 않은 만큼 대표적인 미국 성장주인 테슬라에 대해 이 서학개미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미국 주식 투자 흐름은 좋았지만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는 한 발 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에 꽤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자금들이 그럼 어디로 이동을 했습니까? 네, 9월 들어서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순매수 상위 1위는 엔비디아로 4,200만 달러 규모였고요. 네. 애플이 2위로 1,385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 뒤로 배당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 리얼티 인컴,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인 AMD와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9월의 주가 등락률을 살펴보니까 서학개미들의 선택과는 좀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9월 동안 테슬라가 10.1% 상승하는 동안 이 엔비디아와 애플은 각각 마이너스 12.6%, 예. 마이너스 4.1%를 기록했습니다. 예, 좀 아쉬운 결과인 것 같은데 테슬라가 특히나 9월 성적표가 좀 좋았던 모습인데 왜 이렇게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이 다양한 요인들이 테슬라의 하반기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유도하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호재들이 크게 좀 작용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인플레 감축법 입법 기념 행사에서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또 충전소 건설을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이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해서 9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이외에도 보조금 지원을 강조하면서 이 테슬라가 핵심 수혜주로 부상을 한 겁니다. 네. 또 테슬라가 비용 절감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 기업 차원에서도 경영 혁신을 위한 움직임을 예고한 점에서도 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고웨스트 이렇게 다뤄볼 때도 월가에서 정책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해라라면서 테슬라 많이 또 거론이 됐고 그렇죠. 처해 있는 상황이 나빠 보이지 않는데 월가 분석은 어떤가요? 이 월가의 하반기 테슬라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와 도이치방크 모두 인플레 감축법 수혜로 테슬라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는데요. 9월 들어 월가의 테슬라 목표 주가도 상향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기존의 344달러에서 360달러를 제시하면서요. 상승 여력이 무려 18% 넘게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 울프 리서치 역시도 360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했습니다. 도이치방크도 기존의 375달러에서 400달러로 제시하면서 상승 여력이 무려 32% 가까이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월가의 헤지펀드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CEO도요. 최근 2달 동안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를 처음 매수했다라면서 경쟁사의 영업 마진이 10%일 때 테슬라는 30%를 달성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평가나 목표 주가 제시된 부분들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반기에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흐름을 살펴봤을 때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이 밸런스에서 2년 만에 미국 주식 공매도 1위가 테슬라에서 애플로 바뀌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만큼 이 테슬라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관측이 약해졌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메이드 인 미국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정책에 맞춰서 독일의 공장에 있는 배터리셀 제조 장비 생산을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동시에 또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에 리튬 정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관련해서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라면서 텍사스 대신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테슬라의 생산 계획에 따라서 이 수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산 공장 건설 부분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전망, 좋은 전망들이 많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서학개미들이 담았던 그럼 엔비디아나 애플, 앞서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네, 현재 엔비디아와 애플에 대해서 월가가 내놓고 있는 전망은 다소 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면서 이 AMD와 함께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애플도 아이폰 14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번스타인 등에서 애플에 대해 중립의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애플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아이폰의 사이클에 대해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요. 이 아이폰의 큰 소비 국가가 바로 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애플의 적극적인 대중국 경영이 좀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이 서학개미의 투자 행보와는 다른 주가 흐름을 보였던 오늘 기업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시장의 판도를 만들어갈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전 세계 핀테크 기업들의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올 2분기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금은 204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33%, 1년 전보다 46% 감소했다고 합니다. 1년 새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하는 이른바 메가 라운드도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통화 긴축발 보릿고개를 맞이한 핀테크 업체들은 생존 경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토스 같은 초대형 핀테크들의 경우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돈잔치가 막을 내리면서 핀테크들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엔화 가치가 추락하면서 일본의 세계 3대 경제 대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달러당 엔화 가치가 140엔 수준을 유지하면 올해 일본의 명목 GDP가 3조 9천억 달러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4조 달러를 밑돌아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2012년 당시 일본의 GDP는 6조 달러로 독일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인의 소득 수준도 30년 전 수준인 3만 달러로 줄어들어 한국과 비슷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선물이 13% 오르는 동안 엔화로 거래되는 도쿄 상품거래소의 원유 선물은 33% 급등해 에너지 가격 충격도 크게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엔화 가치 하락은 일본 증시의 부진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올 들어 8월까지 니케이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며 23%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